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지금 날씨가 무지 좋습니다. 이런 무지 좋은 날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꽃가루가 너무만 날립니다. 대신 여름이 되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이어서 자, 대지팽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지문 잘 나오죠. 그죠?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여러분 자, 실력 행사 가능하다. 그죠?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직접 강제가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 거죠. 1번부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자기 의무를 규정한 금지 규정에서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죠. 다음 3번 우리 계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성 인정하죠? 네, 인정한다. 뭐라고 판시하냐? 자, 3번 지문 관련해서 계고가 있음으로 해내서 우리 대집행이 실행되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온다. 따라서 상대방은 계고 절차 단계에서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계고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포함된다. 그래서 계고 처분 자체에 대한 위법이 있다? 이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판례 입장이고요. 4번 중요합니다. 대집행이 완료되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죠? 대집행이 완료되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위 그 위법함으로 인한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 거죠. 다른 말로는 자, 국가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정처분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정처분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나오면 역시 취소 판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리 판례 입장.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올라주세요. 옳은 거. 1번.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의 주장 입증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인 요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세관청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은 자, 신뢰이익 주장자죠. 신뢰이익을 주장하는 누굽니까? 신뢰이익 주장자. 소위 국민이. 예, 국민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주장 입증 책임이 한다? 틀렸다.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또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죠? 요거 틀렸답니다. 뒷부분이 틀렸고요. 3번 중요하죠. 3번. 자,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른 관청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입니다. 우리 판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가 그죠? 신뢰보호 원칙상의 공적인 견해 표명,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봤죠? 3번 지문.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것만 가지고 그 사업 부지에 대해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라고 볼 수 없다.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입니다. 따라서 그 폐기물 처리업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그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었을 경우에 자, 인근 주민의 이웃 주민이죠. 인근 주민들이 그 수질 오염 등으로 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 이유를 들어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처분 자체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보지 않았죠. 이거와 비교해야 되는 판례가 이 판례죠. 이 판례. 3번 지문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고 자,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적정 통보는 공적 견해 표명임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됐다. 네. 그래서 이 사례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을 이미 했다. 네. 이런 경우에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있어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리부려 요 부분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 불허가 처분이 실내보호 원칙,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한 사례. 앞의 내용과 비교해야 됩니다. 요 3번 지문이랑. 그래서 폐기물 처리 관리 법령에 따른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요거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지만 비교 판례에서 적정 통보를 이미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 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적정 통보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또 인정한 판례가 있다.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 지문이랑. 그 다음에 4번 지문. 행정청이 착오로 인하여 국적 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를 법령에 따라 국적 이탈이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이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를 통하여 자신의 국적 이탈이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 지문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한 판례죠. 그래서 요 주민등록 말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디 부분이죠?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의 착오로 국적 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18세가 이후에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을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이 거부 처분 자체를 우리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한 거죠. 4번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립공원 인근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속 채취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련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형질 변경 그리고 토속 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해당 토지의 토속 채취 작업을 하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 이것은 공익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 의해서 소위 행정청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뭐보다 그로 인해서 개인이 있게 되는 그 사익이죠. 사익의 이런 불이익보다 사익이죠. 사익보다 더 크다. 정당화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즉 이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요거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깔렸던 문제 기출입니다. 2022년도 소방 간부 문제. 여기 있는 판례들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비교 판례까지요. 그 다음에 16년도 지방직 9급 사례인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61조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소위 설건적 처분으로서 특허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갑은 도로관리청 을에게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1번 옳은 거 골라라. 갑은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는 기속행위다? 아니다. 재량에 해당하죠. 재량.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재량. 그 다음에 2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을이 도로 조명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말 그대로 확인. 즉, 뭘 확인하죠?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지, 즉, 을이 도로 조명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즉,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리까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확인 소송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갑이 제기한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판결을 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무슨 판결이다? 부작위의 위법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다. 따라서 법원이 인용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거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작위 위법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 시에 행정청은 거부 처분해도 된다 이겁니다. 거부 처분 가능하다. 3번 질문 차고 없으셔야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죠?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심리도 할 수 없고, 그죠? 인용 시 행정청은 거부 처분을 하여도 된다는 겁니다. 2번, 3번 관련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의무이행 소송 이런 거 없죠.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하지만 의무이행 소송 제기하는 거 권리구제 가능하다. 의무이행 소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 국가배상법, 요거 쟁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중배상금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이어야 한다. 그죠? 예비군 대원이어야 한다. 자, 1번 지금 맞죠? 여기에 대해서 예비군 대원 포함되는데 뭔 포함 안 된다? 공익. 그죠? 공익근무요원 포함됩니까? 공익 포함 안 된다. 공익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질문. 2번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이중배상금지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죠? 2번 질문. 그래서 틀렸고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거 맞다. 그 다음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이죠. 헌재 입장이랑 구별하자. 대법원 입장은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본다. 이게 대법원 입장 맞죠? 뒤에서 보겠지만 헌법재판소 입장과 구별하자 이겁니다. 요거 이후에 설명드리고요. 5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중배상 금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자. 일단 개념이요. 주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입니다. 공익 빠진다.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죠. 그래서 그 조항, 국가배상법 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들어온 요 취지는 박정희 정권 때 소위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상금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일부 제한하자라는 취지로 입법안을 국회에 넘겨서 1967년도 4월 3일자에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조문입니다. 살아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전투훈련 외 일반 직무
인한 순직 공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에서 2조 1항에서 일단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요. 예비군 대원인데 공익 빠지고 경비교도원 대원은 부정됩니다. 요런 것들. 그다음에 직무집행성이 인정이 되는 거. 당연히 연평도, 피격, 도발처럼요. 적의 포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군인 당연히 인정되겠죠.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2000 몇 년도죠? 그 DMZ 부근에서 그 지뢰 도발로 인한 그 상해를 입으신 군인들 있죠. 당연히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직무집행 관련해서 전사순직 공상이에요. 다만 부정되는 거 숙직실에서 근무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사망한 경찰 공무원은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인과 유족,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언제 부정된다? 실제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요건 부정된다. 요거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배상 금지에 있어서 공동불법 민간인과 그죠? 군인이 공동불법 행위자인 경우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을 구별하자 그랬죠? 자, 대법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대법원 입장은 소위 이중배상 금지 특례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부진적 연대 채무에 대해 민법상의 부진적 연대 채무에 대한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진적 연대 채무와 달리 민간인은 즉 자기의 귀책 사유 이제 5대5라고 하면 과실 비율이 5대5라면 자신의 부담 비율에 한해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요 피해 군인이요. 피해 군인에게 배상을 하면 되고 누구에게? 국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입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또 피해 군인인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그 과실 범위를 넘어서 손해 전부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입장이다. 어디에 차이가 있죠? 구상권 여부예요. 구상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자, 피해 군인에 대해서 배상을 한 후에 민간인이 전액을 배상했다고 쳐요. 그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내가 5대5의 비율인데 나머지 5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에서 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에 그 배상, 이중배상 금지 특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입장이 구별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그죠? 대법원 입장은 구상권 행사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가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관하여 구상권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겁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 입장에 의하면 피해 군인인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요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요 관련돼서 최근 판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금지 관련해서요. 최근 판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요 사실관계 볼게요.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갑은 해군에서 입대를 하자 상관에 이거 항상 일어나죠. 상관의 과도한 업무 지시, 그죠?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자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케이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군복무했을 때 아니군요. 제 제대한 이후에 아닙니다. 제가 이때 2015년도 제가 2014년도 제대했으니까 제가 해군에서 군복무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한 이후에 바로 일어나서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과도 업무 부과로 인해서 임금 공원에서 자살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갑의 아버지가 굉장히 빡이 쳤겠죠. 내 아들 국가에 그죠? 군복무를 시켜놨더니 그것도 해군으로 폭언? 해군은 이거 좀 고쳐야 돼. 뭐 육군은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이 아무래도 배에서 그 함선에서 이제 군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폐쇄적이다. 그죠? 군기강이 빡센 걸 떠나서 제일 무서운 건 이 폐쇄적 공간입니다. 여기 안에서 요 욕설과 폭언 솔직히 더 빡셉니다. 아마 육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탁 트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 스트레스를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텐데, 왜냐면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조금 덜 하잖아요. 이 함선 안에, 그죠? 함선에서 뱃속에서, 그것도 요 배 밑에 있거든요. 여기 침실에서 특히 혹은 잠수함 이런 데서 부하에게 폭설, 폭언, 이런 욕설, 폭언,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유가족이죠.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법원이 2010년 10월 13일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해서 원고는 국가로부터 1억 원 수령했습니다. 1억 원. 그러다가 원고는 2012년 7월 2일에, 자 시간 흐름 보세요. 2010년 이미 일부 승소 판결에서 1억 원 수령했어요. 이후 2012년도에요. 2년이 지나자 자 피고죠.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 이 피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요. 이하 보훈 보상자법 2조 1항 제1호에 따라서 재사망 군경 유족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고 보훈 지청장이죠. 2014년도입니다. 8월 4일에 자 국가배상법 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았다 이겁니다. 네,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그죠?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금 자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쟁점이 뭡니까? 국가배상법의 2조 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군인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죠. 예, 해석상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 뭐라고 봤습니까?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죠? 먼저 자 국가배상법에 따라 1억 원 수령했잖아요. 1억 원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훈보상자법이에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2017년도 판례. 제가 군생할 때 맞네요. 제가 지금 요거 가지고 봤는데 판결이 대법원 판결 2015년도에 있었고 사건은 2010년 요때쯤 일어난 거예요. 2010년 제가 11군번이거든요. 요 사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현역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해군에서 난리가 났어. 요거 해군 난리가 났습니다. 군기강이 해이해졌대네 어땠대네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쟁점은요. 핵심은 자, 국가배상법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건데 지금 같은 사안은 뭡니까? 먼저 국가배상법을 청구해서 1억 원을 수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요거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소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국가배상을 받은 후에 보상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 판례. 근데 우리는 지금 판례도 판례지만 요 결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냥 그러니까 문헌적, 물리적 해석을 한 거예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명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그죠? 국가배상법이 후순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니까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는 그 이후에 다른 법령이죠. 보험보상자법에 따라 보험급여급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 없더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중배상 금지. 그래서 이중배상이 아니라는 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 판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된 요 기출 지금 보겠습니다. 자,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자, 헌법재판소죠. 일단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 자체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18년도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로 뭐라 봅니까? 일반 국민이 자, 쭉 보세요.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금에 관하여 자,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 헌법 위반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고, 반면에 대법원은 자, 불법행위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일반 국민은 자신의 귀책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입장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렇게 대법원 입장에서 오답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에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 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 자,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정보 공개 청구자는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죠. 2번 질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든 말든 네이버 등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든 아니든 혹은 도서관 열람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비공개 결정 사유가 정당화된다? 정당화되지 않는다. 2번 틀렸습니다. 1번 정답. 3번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는데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가 정당하게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입증 책임이에요. 정보 공개 청구자에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자, 존재 개연성 자체는 공개 청구자가 입증하지만 이렇게 폐기하여 부존재한다. 이거는 누구한테 있다? 청구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에게 있다. 공공기관이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공개 청구된 정보가 폐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이겁니다. 4번 정보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까? 네,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나머지는 다 쉬워요. 자, 통고 처분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자,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 이거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까? 행정처분이 아니죠. 법률에 따라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통고 처분을 할지 말지. 이건 뭡니까?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재량. 통고 처분을 할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다음,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 기간 내에 통고 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죠. 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자, 형사소추 절차를 따르게 된다. 3번 질문 틀렸고,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이미 그죠? 목적을 달성했다. 과벌 절차가 종료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겠죠. 맞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머지도 크게 어렵다. 판례 입장, 예, 이거 옳지 않은 거. 일반 재산의 대부, 요거 사법상 계약으로 봤다. 예,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 허가는 강학상 특허, 맞다.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요, 공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 맞죠? 요것도 하천구역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 이거는 이제 우리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자, 공법상 권리라고 판시했죠.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손실보상 청구권 자체는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간다까지요. 공법상 권리다, 맞다. 자, 그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협의 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죠. 이건 정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 판결할 때 처분청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가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가 기준이다. 네.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에요. 그럼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2번 질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요거 하나 볼게요. 이게 2022년도 국가직에서도 요 다단계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자, 1번 질문.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작용이다. 자, 옳은 거 고르라 했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통설 입장이죠.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보죠.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공법상 합동행위가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우리 통설 입장은 최협의설 입장이다. 그래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본다. 1번 질문 틀렸죠. 2번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일반 처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체적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예요. 틀렸다. 3번 질문. 자, 사정 결정이에요. 단계화단 행정 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확약과 가행정행위, 사정결정 혹은 예비결정, 부분 허가에 대해서 구별하자 이거죠. 그래서 사정결정 개념, 최종적으로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 결정 요건 중에서 일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다. 그래서 사정결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 허가는 본 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 허가를 위해서는 본 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거 부분 허가 처분권은 어디? 허가 처분권에 포함된다.
그죠? 이렇게 보죠. 따라서 허가에 법적 근거만 있으면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분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부분 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다단계 행정 결정에 있어서 우리 확약부터요. 처분성 인정 안 되죠. 확약. 처분성 인정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확약에 대한 여러분 개념 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확약은 약속이다. 누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장차 어떠한 권력적, 공법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거나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서 다른 말로 내 인가라는 표현을 쓰죠. 내 인가 혹은 내 허가라고 한다. 행정행위성 즉 처분성 자체는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 이 확약은 구속성은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행정청 자신만을 구속한다. 이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확약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행정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확약 이후에 그것을 취소하는. 자, 그것을 취소할 때 이때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확약 자체에 대한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확약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때는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본다. 우리 판례. 그 다음에 이제 가행정행위. 여러분, 가행정행위가 뭐죠? 가행정행위라는 것은 자 법적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되네요. 그죠? 어떤 본래의 처분에 대한 소위 사전 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따라서 법적 효과나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잠정적, 임시적. 그래서 구체적 예를 보세요. 잠정적 세 결정, 직위회대 처분 등이 있다 이겁니다. 성질 자체가 여러분 잠정적 효력이라고 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종국적 효력이 발생이 있으면 이러한 가행정 행위는 효력 자체가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행정 행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본 처분에 대한 신뢰 구속 원칙상의 구속력이 없다.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소위 종국적 처분, 그죠? 본 처분에 대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잠정적 효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가변력이 발생되지 않겠죠. 불가변력이 생기지 않아. 불가변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본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상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사전결정 부분 허가예요. 그래서 먼저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예비결정이다. 예비결정이에요. 예비결정. 개념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 최종적인 행정결정이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종국적 행정행위로 본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부적정 통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사전결정은 부분허가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성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 부분허가는 뭐죠? 이거는 부분허가 말 그대로 그 비교적 여러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중요한 시설의 건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일부 어떤 행위 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종국적 결정을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긴 한데 그 자체가 종국적입니다. 부분허가. 그 다음에 사전결정과 구별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거는 사전결정, 영업행위를 할 때 사전결정만으로는 여러분 영업이 불가하는 거예요. 사전결정만으로는 아직 최종적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으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을 할 때 사전 결정만으로는 영업이 안 되지만 부분 허가가 있으면 그 부분적이긴 하나 그 자체가 종국적이다. 따라서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결정과 부분 허가는 이 판례 보세요.
판례. 판례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볼까요? 자, 가행정 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어렵다 이거죠.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사전 결정과 부분 허가 모두 요거 자, 요 판례 보셔야 되는 거죠. 요 판례. 요거.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가처분했다. 때 이 선행처분을 했을 때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했다. 후행처분이다. 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은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후행처분 자체는 소위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다. 따라서 종국적 처분, 즉 후행처분이 있은 이후에 선행처분은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이다. 소위 가행정 행위라 이거죠. 가행정 행위. 이 판례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는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소위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 다수설이다.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다. 가행정이 부분허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전결정도 마찬가지다. 자, 요 판례 기억하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가행정 행위는 종국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규율한다. 즉 종국적 행위가 내려지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종국적 행위가 있은 후에 가행정 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자체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잘 기억하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번에 지방직 대비 어떻게 보면 그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푸시고 쇼터디에서 계속 푸세요. 지금 쇼터디 이 데일리 믹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뭐 유사 직렬 기출 문제를 싹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급행정법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최신 판례도 따로 정리해 놨거든요. 최신 판례만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이 그죠?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오는지, 내가 지금 70점대자 혹은 80점대다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보는 거 플러스 틀린 문제와 관계된 쟁점을 정리하셔야 된다. 쟁점. 그러면서 정리하시고 또 풀고 또 정리하시고 또 틀린 거 또 풀고 또 정리하시고 요거 시험장 갈 때까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쇼터디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복학습이 살 길이다. 수고하셨습니다.